김해 야산에서 10대 딸과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친부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친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지만 미수에 그쳤는데요. 범행 동기에 대해 모친과 불화가 있었다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족은 불화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건 내용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녀 2명을 살해를 했습니다. 친부가 살해를 했는데 우선 긴급 체포가 됐거든요. 예. 범행 동기가 나왔습니까? 사실 범행 동기 방금 앵커가 말했다시피 모친과의 불화다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한편으로 조금 불편한 게 피의자의 진술이 확인되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저는 언론에서 좀 이야기되는 것도 조금 불편해요. 사실 피의자들의 진술이 제대로 된 진술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경찰에서 좀 나오더라도 경찰의 입장에서는 한 번 정도 그게 언론 브리핑에 나올 수 있는 게 맞는지를 확인하고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취재가 어떻게 취재됐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를 무참하게 저는 살해했다고 보는 거거든요. 살해했는 거 맞죠. 무참하게 살해한 그 친부가 모친과의 갈등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게 친부가 있고 친부의 어머니가 있잖아요. 네. 이 어머니가 이 두 딸과 아들을 학대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대했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자기가 죽으면 이 아이가 학대받을 거니까 아이와 함께 죽고 싶어서 이런 행동을 했다는데 앵커 주위에 혹시 고등학생이나 중학교 학생들 보면 할머니 말 잘 듣나요? 저는 잘 안 듣던데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밑에 있는 중학교 고등학생이 할머니가 만약에 학대를 하면 그 할머니에게 그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지. 네. 그게 학대가 도대체 이 모친이 얼마만큼 아이들을 학대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학대 때문에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아이가 학대되는 게 걱정돼서 아이를 죽였다라고 하는데 한 달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했답니다. 수면제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잠에 들어있는 아이를 무참하게 살해를 했는데요. 저는 앞뒤 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친의 학대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학대가 있다 할지라도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그 학대를 충분히 피할 수 있었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 아버지의 핑계 일 수 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친이 아이들을 학대를 했다라고 했지만 이 남성의 여동생은 모친과 사이의 갈등은 없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조사를 조금 더 네. 해봐야겠지만 범행 동기는 수사를 조금 더 해봐야겠죠. 그럼요. 지금 경찰의 입장에서도 제가 오면서 이렇게 기록들을 좀 보니까 네. 경찰도 단정 지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던데요. 그도 좀 화가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자녀는 절대로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지금 많은 그 패널들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아이들은 전인격적인 주체로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이가 학대받는 게 정말 그게 맞다라고 할지라도 이 아이의 학대 때문에 그 아이의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는 권리는 절대로 없다라는 말씀드리고 네. 이 아이가 제대로 자랐다면 그 아이 중에 한 사람은 대한민국의 정말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산부 요인도 될 수 있는 미래가 창창할 수 있는데 그게 두려워서 학대가 두려워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겠다, 살인했다. 저는 그 부분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핑계다. 이거는 분명히 아이 2명에 대한 연속한 살인을 저질른 친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앞서도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비슷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처벌도 더욱더 강화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최근에 처벌수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시청자 여러분한테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존속살인죄는 더 가중처벌해요. 보통 일반 살인죄가 사형, 무기 5년 이상이에요. 네. 근데 존속살인죄는 사형, 무기 7년 이상이다. 그러면 5년 이상, 7년 이상 이게 무슨 크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럴 수 있어요. 5년이면 한 번 장량 감경을 하면 2년 6개월이 돼요. 네. 2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존속살인죄는 지금 우리 CJ에도 나오다시피 7년이니까 한 번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3년 6개월, 2분의 1을 감경하는 거거든요. 그럼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3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존속을 가중처벌하면 비속도 가중처벌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형법에 비속살인죄를 좀 높게 처벌하자. 이 아버지 시청자 여러분도 용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비속살인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을 두자는 일부 논의가 있는데 저희가 조금만 시선을 왼쪽으로 딱 돌리면 아동학대살인죄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아동학대 처리 특례법에 종래에는 아동학대 치사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동학대 살인죄를 만들었고 아이를 죽이는 거는 명백한 학대죠.
그게 폭행이 아동에 대한 학대고 그 폭행 중에 가장 강력한 폭행이 살인이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아동을 학대해서 아동을 잠들게 해서 죽이면 저는 일반 살인죄가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동 학대 살인죄가 적용되고 아동 학대에서 아동이란 걸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18세까지는 아동일 수가 있으니까요. 저는 둘 다 아동이고 이 경우에서는 아동 학대 살인죄로 처벌하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절대로 집행유예가 될 수가 없으니까요. 네. 비속살인죄를 별도로 만들지 말고 검찰이나 수사 당국에서는 여기에 있는 죄명을 그냥 형법 250조의 살인죄가 아니라 아동 학대 살인죄로 적용해서 사건을 처리하면 충분히 형량을 높일 수 있다. 그래서 네. 장량 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안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분당의 흉기 난동범 최원종 어제 이제 구속 기소가 됐습니다. 검찰은 망상에 의한 살인이다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최원종은 이제 부모님도 스토킹 조직에 매수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릴 때 최원종은 무슨 말을 못 하겠습니까? 최원종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제가 봤을 때 80%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말이고 한 20%는 분명히 이성적 판단에 의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스토킹이라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분열성 인격 장애가 얼마만큼 발전을 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조현병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조현병도 치료만 받으면 완벽하게 안전한 우리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그냥 감기와 같은 저런 질병이라고 그렇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말씀을 하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망상장애를 가졌다는 게 곧 범죄를 일으켰다라고 보는데 저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수사한 검사가 제일 잘 알 거잖아요. 네. 수사한 검사된 입장에서는 아니 그 망상장애는 있지만 범행을 준비했는 건 너무나 치밀하게 준비를 했고 범행 중에 심신미약이라는 걸 찾아봤다는 거예요. 네. 제가 맨날 앵커께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자판을 두드리는 거는 가장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머릿속에 생각이 나야 자판을 두드리잖아요. 그러면 아무 느낌 없는 사람이 심신장애라고 칠 수 없는 거죠. 심신미약이라고 심신장애, 심신미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심신미약이라는 걸 머릿속에 생각해서 그걸 찾아보고 그게 형법상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를 찾고 범행을 저질렀다면 제가 봤을 때 범행 당시에는 시건이 멀쩡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네. 분명히 저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전혀 부족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저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검찰 송치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반성문도 쓰겠다. 그다음에 뭐 유족들에게 뭐 안타까운 마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에 따라서 기자들이 질문하는데 정확한 워딩을 써요. 네. 정확하게 반성문을 쓰겠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순간에 우리가 명확하게 심신장애로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명확한 사람이라서 저는 분명히 이거는 검사가 제대로 된 공소 유지를 하고 제대로 된 공소 유지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도 우리 그 사람이 했는 비난 가능성만큼 네. 그 형량에 맞는 죄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비난 가능성에 맞는 죄명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공소 유지를 좀 탄탄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최원중의 말에 따라가서 재판이 이루어지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검찰 쪽에서는 망상에 빠졌지만 심신미약은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잖아요. 근데 뭐 최원종은 취재진 앞에 서서도 계속 스토킹을 당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거라고 제가 보십니까? 재판장이면 최원종이 딱 나와서 뭐 스토킹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다는 게 분명히 망상이잖아요. 네. 그럼 그 망상이 진짜로 이 사람이 정신질병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 신체 감정할 거예요. 신체 감정을 해서 그게 망상장애가 나왔다 할지라도 중요한 거는 평소에는 망상장애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망상장애가 심신미약이 되려면 범행 당시에 그 범행을 하는 우리가 그 서현동 앞에 있는 길과 그 옆에 있는 백화점에서 범행을 할 때 이 사람이 그러한 망상 장애로 인하여 사물의 변별 능력과 의사 결정 능력이 없다는 게 확인이 돼야 되는데 시청자 여러분, 그 최원종이 바깥에서 정말 유명을 달리 하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그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말씀을 하고 오늘 사실 한 분 어제죠 돌아가셨는데 그 두 분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난 다음에 백화점에 들어가서 흉기 난동을 부리는데 그 흉기 난동 부리면서 걸어가는 모습 봤나요? 보통 최원종이 이런 말이에요. 저 사람이 많아서 무서웠어요. 이런 말 하는데 그 사람만은 무서운데 그렇게 당당하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못 걸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 사람이 많아서 두려웠다라는 거는 최원종의 진술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사가 최원종에서 무슨 이상한 말하면 딱 중간에서 자르고 이게 아니라고 판사에게 정확하게 이의 제기하고 판사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이 안 만들어지도록
그러한 심신미약이 안 되도록 지금 수사한 검사가 성남지청에 있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 검사가 우리는 직관이라 그럽니다. 네. 수사한 검사가 직접 공판에 들어가서 제대로 최원종에게 그 행위에 맞는 형종을 선택될 수 있도록 끝까지 좀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깝게도 최원종이 운전하던 차량에 취해서 내사 상태였던 20대 여성 사망을 했습니다. 유가족들은 고인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했죠. 이름은 김혜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한민국에서 분명히 사랑받을 수 있는 딸이었는데 그렇게 어떤 한 사람의 흉기 난동 사건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형사정책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결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약속 유가족분들에게 드리고 두 가지 약속 더 드리겠습니다. 유가족분들 지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어떤 피해 회복과 관련돼서 절차도 복잡하고 그 피해가 충분하지 않다는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저희가 반드시 좀 이렇게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도 반드시 이 부분 들여다보고 있으니까요. 조만간에 그 피해자분들이 느꼈었던 그런 어떤 불편함을 충분히 우리가 좀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 피해 보상도 좀 완전하고 충분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금을 또 한번 마련해 보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피해자의 병원비가 1,300만 원이 넘는다는 사실도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도 주목받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말씀해 주시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범죄의 피해는 국가가 막아야 됩니다. 국가가 막지 못한 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자에게 우리는 세 가지 방향에서 구조금을 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 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그 피해자가 장애가 있을 때, 그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을 때 저희들이 구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비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저희 동료 한 분이 캐나다에서 묻지마 흉기로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를 입어서 굉장히 이제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 캐나다에서 했는 그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캐나다는 범죄 피해로 만약에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가 일절 보험에서 일단 다 처리된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같이 신청을 하고 국가가 지급 보증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치료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가 그 비용을 보험공단에 주고 국가가 그 가해자로부터 구상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법이 되어 있으니까요. 저희들은 언제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가는 가해자의 편이 아니라 피해자의 편에 있어야 되고 피해자가 충분하고 완전하게 그 피해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과연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을 때 우리가 그 피해를 어떻게 병원에서 회복해 줄 수 있느냐. 그냥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해서 낫기만 하면 되고 그 나머지는 국가가 좀 알아서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보통 피해자가 찾아가야 돼요. A란 기관 찾아가고 B란 기관 찾아가고 C란 기관 찾아가는데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뭘 만들려고 하는가 하면 피해자 원톱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한 군데 가서 말하면 국가가 나머지를 결정해주는 그런 어떤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자체도 피해자 회복에 주체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가만 그 피해 회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도 피해 회복을 해줄 수가 있고 지자체에서는 어딘가 있는가 하면 보건을 담당하는 부분, 복지를 담당하는 어떤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부서에서도 지자체에서도 적극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해서 그 지자체 주민과 함께 어떻게 갈 것인지도 좀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에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 이런 내용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언제든 사형 집행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거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제가 한동훈 장관하고 직접 연락을 해본 적도 없고 또 그 대변인하고 지금 통화를 해본 적도 없지만 제가 이제 드릴 수 있는 거는 대한민국은 사형제도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그 사형제도가 존재해서 언제든지 집행이 가능한 나라인 거죠. 다만 이게 단체인지 아니면 그 교수님인지는 몰라도 사형 집행이 안 되고 있으니 사형 집행의 형 집행 시효가 30년이거든요. 형 집행 시효가 완료되면 이 사형수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구치소에 있는 게 형 집행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사형이 집행 안 됐으니까 풀어주라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위험한 말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사형 집행 안 당하고 있으니 그 사람을 풀어주라고 이야기하면 집행해버리면 사실상 이 사람 그냥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무부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형 집행시효 폐지하겠다. 다른 말로는 그 사람 풀어주지도 않으면서 지금 당장 형 집행에 대해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굉장히 선한 대답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형제도가 있으니까 집행시효가 폐지되는 것이지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는 거거든요. 네. 또한 지금같이 흉악한 어떤 범죄가 일어났을 때 저는 이건 갑론을박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사형이 집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그 부분에서는 범죄 진압적인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여기에 대한 갑론을박이 있겠지만 네. 분명히 진압적 효과가 있다면 그 시설을 들여다봐라고 말하는 순간 이런 이야기는 될 수 있잖아요. 정말 흉악한 범죄 발생하면 혹시 우리가 사형 집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둘 거야. 그러니 이런 범죄 하면 절대로 안 돼. 라는 경고적 의미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는 거라서요. 네. 그 시설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그다음에 이게 사형이 집행될지는 그 다음 단계에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게 집행될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흉악한 범죄가 발생하면 분명히 최고의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적 기능이 있으니까요. 제가 봤을 때 세 가지 측면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해야 할 일을 했는 것이고, 그 이미지, 그 의미가 일반 국민의 입장에 들여다봤을 때는 충분히 사형의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네. 범죄 진압적 효과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6년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사형이 확정됐지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감자는 몇 명인지 그 부분도 좀 한 궁금하거든요. 50여 명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가장 요새 저희가 이제 이야기했던 형 집행시효, 네. 사형 집행시효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다는 것은 원시인데, 사실 이게 실명을 이야기하기는 조금 그래서 그냥 제가 필명 앞에 성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원모 씨라는 사람이 특정 종교에 좀 이렇게 빠져 있는 부인에게 화가 나서 그 특정 종교에 있는 사람들을 방화해서 사망에 이르겠는 그런 사건이고, 강호순 기억나시죠? 네. 유영철 기억나시죠? 그 사람들 사실 인간 아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면 사람의 탈을 쓰고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지금 사형 집행을 받지 않고 지금 그 구치소에 존재를 해요. 물론 일정 부분은 교정시설에서 존재하고도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지금 사형 집행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제가 이수정 교수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했을 때 A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네. 이렇게 면담을 하는데 저 정말 사형 당할까요? 사형이 집행 가능할까요? 그 흉악한 범죄자들도 그 사형은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형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인에게도 두려운 거지만 네. 그 범죄를 했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두려운 형벌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